교회가 가족 같다고요. 우릴 벼랑 끝으로 밀어놓은 건 바로 그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베트남 이민을 생각하게 된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억 원짜리 20년 된 아파트와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서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5억 원 정도로는 한국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민 성공담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같은 돈으로 베트남에서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보고 결심하게 됐죠. 특히 나트랑이 좋다고 하더군요.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2023년 3월에 드디어 나트랑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설렜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낡은 고시원에서 한 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이 정말 좋은 선택일지 저희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베트남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매일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도 먹고. 아내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생활이죠. 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처음 나트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다도 예쁘고 한 달 동안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해봤습니다.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괜찮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죠. 월세가 한화로 30만 원 정도였나? 한국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바다 전망도 좋고 넓기도 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해변 산책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한국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과일도 마음껏 사 먹지 못했는데 베트남은 너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망고 하나에 1,600원, 수박도 500원. 너무 저렴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비도 7,000원 남짓이면 충분했고 한국 돈 10,000원으로 저희 부부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지만 이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왔던 한국을 떠나 향수병에 빠지기도 했고 현지인들과는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한인교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6월쯤 처음으로 나트랑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더군요. 교인분들도 다들 친절했습니다. 베트남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소개해주시고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친해졌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나트랑에서의 생활은 기적과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해지게 된 집사님 부부와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한국 치킨집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시더군요. 형님, 나트랑에 한국 치킨집이 없어서 현지인들과 한국인들 모두 아쉬워하고 있어요. 투자해서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집사님이 한국인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맛이고 베트남 사람들도 치킨을 좋아해서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라고 하시니까 점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좀 망설였습니다. 여보, 우리 편안히 지내려고 온 건데. 집사님이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나트랑 비치에 정말 괜찮은 자리 하나 있어요. 비치가 너무 좋아서 치킨집 하기에는 최고의 자리예요.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그 말을 듣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한국 치킨집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 아내도 맞아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여기서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이 반짝이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겠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치킨 맛을 알면 좋아할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마치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죠. 그 가게 자리를 보고 나서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사님이 초기 투자금은 3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장비, 운영자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베트남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이 형님, 저희도 1억 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에요. 함께 하시면 위험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은데요. 하시니까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첫 투자로 3억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일 진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인테리어 진행 상황 사진도 보내주시고 곧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도 자주 주시고 그런데 9월이 되니까 갑자기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요. 장비 가격이 올랐고 허가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2억 원만 더 투자해 주시면 확실히 오픈할 수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3억 원을 넣은 상황에서 포기하기도 아깝고 결국 나머지 2억 원도 모두 넣었습니다. 이제 5억 원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10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11월에 직접 그 가게로 가봤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더군요. 영어로 뭐 하러 왔냐? 고 묻길래 제가 여기 치킨집 사장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사장이다 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통역 앱을 써가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 말로는 6개월 전부터 이 자리를 임대해서 치킨집을 준비해 왔다고 하더군요. 혹시 한국인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서 뭔가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나요? 한 달 전에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갔던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집사님이 이 베트남 사람의 치킨집 준비 과정을 몰래 촬영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였습니다. 마치 제 돈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 베트남 사장은 왜 그런 사진을 찍어갔는지 이상했는데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5억 원을 받고 여기서 치킨집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베트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건 사기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5억 원이 모두 사라진 거라는 현실이 확 와닿았거든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에 집사님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시고 임대계약서도 보여주시고 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결국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가짜 서류들로 저를 완전히 속인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사실을 말했을 때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뭔 말이에요? 설마 하면서 믿지 못하던 모습을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둘 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집사님께 계속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교회 가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 일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경찰서도 가고 한국 영사관도 가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치킨집 투자라는 것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5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정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그날 이후 저희는 한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됐죠.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그냥 가지 말자고 할 걸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기 탓을 하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한 건데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을 꺼내면 또 눈물이 나니까요. 그때부터 베트남에서 나올 준비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 살 돈조차 없을 만큼 저희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현지 교민들 중 몇몇 분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쉽게 속는 것도 바보지라고 하며 외면한 분들도 있었죠. 집사님을 찾으려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주소도 가짜였고 연락처도 다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국제 사기 사건이라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떨어져가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2024년 2월 정말 어렵게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어디야. 그 말만 수없이 반복하며 돌아왔습니다. 비행기표 살 돈도 간신히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희가 떠났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거비는 상상 이상으로 올랐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 있었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도움을 청할 친척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방을 구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 하나, 공용 화장실. 처음엔 며칠만 견디자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침이면 새벽 어둠 속에서 전단지를 들고 나갑니다. 젊은이들이 휙휙 걷는 그 길에서 저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꽂아 넣습니다. 손이 시릴 때도 다리가 아플 때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티자며 다짐합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아내가 소리 없이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도 전에 교회에서 받은 중고 책입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하고 아내가 한마디 건네면 저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저도 압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지 돌리는 일, 공사장에서 하는 일용직,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 몸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젊기도 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기에 저는 나이 때문에 속도가 안 나니까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도 하루 일당 8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날은 라면이라도 제대로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가끔 합니다. 나이 많다고 쉽게 뽑아주지 않지만 사람이 급하게 필요할 때 하루씩 불러주더군요. 교직에 있었던 분이 마트 계산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폐지 줍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살아야 하니까 고시원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할인되는 시간 맞춰서 사 먹고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런 게 우리 생활입니다. 아내도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나이도 있고 공백 기간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책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것에 대한 아내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아내도 저를, 부부관계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좁은 고시원에서 둘이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자녀들한테 연락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 딸은 시집가서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든데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베트남 가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베트남에서 잘 살겠다고 했는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으니 연락을 못하겠더군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가도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연락하면 분명히 도와주려고 할 텐데 그것도 미안하고 부모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특히 밤에 잠 안 올 때면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한테 전화하고 싶어 하면서도 엄마가 이 꼴이라고 어떻게 말해? 라고 하면서 울어요. 부모 된 분들은 이 마음 아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말이에요. 가끔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큰아들 카톡 프로필을 봅니다. 아이들과 놀러간 사진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빠가 저런 모습을 보고도 연락을 못 하는구나 싶어서요. 딸의 사진도 봐요. 결혼식 때 밝게 웃던 얼굴. 아내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더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보면서도 전화를 못 합니다. 가끔 용기 내서 번호를 눌러보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저 화면만 바라보다가 꺼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죠. 가장 후회되는 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만났고 집사님이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무조건 믿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함정이었던 거죠. 베트남에서의 행복한 이민 생활을 꿈꿨는데 망고 하나에 1,600원, 수박 500원, 월세 30만 원.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던 모습, 저희가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던 그 시간들,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은 5억 원, 4억짜리 20년 된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까지 다 합쳐서 만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아내도 교사로 30년을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그 5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해요. 정말 다 사라진 걸까? 혹시 꿈은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좁은 고시원에서 눈을 뜨면 현실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와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건강한 동안은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희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숨 쉬고 일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렇게 쉽게 속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믿고 싶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공간에서 웃었던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어떤 제안도, 어떤 사람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민, 투자, 새로운 시작 어디에서든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든 사람 관계든 반드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떠난 그 길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부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이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